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의결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는 평가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타기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K의 성장사를 부정한 판결에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9.19 남북 군사협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올립니다. 합의의 당사자인 북한은 이미 지난해 파기를 선언하고 계속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만 합의를 지키면서 군의 대응 선택지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또한 이 합의의 효력을 중지시키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도 훈련을 할 수 있고 대북 확성기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죠. 첫 소식 이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고 북한에 통보하면 효력은 즉각 정지됩니다. 대남 오물풍선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사실상 완전히 폐기되는 수순입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부석 합의서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응을 제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합의서 1조 2항의 군사분계선 5km 내 사격 및 기동훈련 중지의 효력이 사라지면 우리 군의 포병훈련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도구인 대북 확성기 사용을 막는 제약 역시 합의 효력 정지로 사라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실제 군사훈련이나 확성기 사용까지 이어질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치가 우리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북한의 도발에 더 충분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북 확성기 사용 얘기가 나오자 북한이 5시간 만에 갑자기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대북 확성기 효과가 크다. 그만큼 북한이 확성기 사용을 두려워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풍선 살포 완전 중단이 아닌 잠정 중단이죠. 북한이 또 치고 빠지기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이른바 오물풍선 살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심야 담화를 통해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식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살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풍선 3,500개의 쓰레기 15톤을 실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동안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1000여 개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애초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간 피해가 커지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고 북한은 5시간 만에 돌연 중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심리전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압박에 북한은 일단 오물풍선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그 어떤 말에도 꿈쩍 않던 북한이 대북 확성기 사용이라는 말에는 바로 반응을 한 거죠. 왜일까요? 고출력 스피커를 통해 20km 정도까지 방송이 들리기 때문에 북한군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동요도 크다고 합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1963년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의 대응 조치로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군사 합의로 중단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잇따른 도발로 재개됐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심리전 수단의 하나입니다. 2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소리를 보낼 수 있고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확성기는 목표 지점을 골라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부터 날씨 소식, 한국가요 등은 최전방 북한군 병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심리적인 동요를 유도할 수 있어 북한에 치명적입니다. 북한의 MZ세대가 접하게 된다면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이 확정되면 우리 군이 보유한 고정식 24대, 이동식 16대의 확성기가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정지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외교안보팀 강재문 기자와 함께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경고했던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대표적인 대응책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도 예열에 들어갔습니다. 9.19 군사합의 1조를 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직접적으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일단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판문점 선언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결정만 하면 바로 대북 확성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9.19 군사 합의를 지난해 11월인가요? 그쯤 파기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 조치가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합의 내용을 전면 파기하겠다 밝히며 비무장지대 내 GP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JSA 경비 병력을 재무장시켰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이번에 전체 효력 정지에 나서면서 양측이 모두 군사 행위를 공식화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이 오물풍선을 보낸 이유가 탈북 단체들이 보내는 그 전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탈북 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보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담긴 USB와 함께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대북 전단을 막아온 바 있었죠.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이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다 돌고 도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전단 살포가 오물풍선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탈북민 단체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정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부는 통일부는 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밝혔던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보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풍선에 의해서 안전이 훼손당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의 우려를 좀 더 부각시켜서 자제를 권고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르면서도 또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강재목 기자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위해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다시 찾았습니다. 브리핑 시작 8분 전에야 공지가 되고 내용도 사전에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브리핑은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같은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약 2,200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소통 강화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번 석유가스 탐사의 성공 확률은 20% 정도 됩니다. 꽤 높은 편이죠. 이 엄청난 양의 가스와 석유는 그럼 정확히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또 이걸 확인하면 언제부터 시추가 가능할까요? 심우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포항 영일만입니다. 가스와 석유가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으로 제기된 곳은 제가 서 있는 여기부터 동쪽으로 38에서 100km 지점입니다. 추정되는 지점으로 배를 타고 가봤습니다. 한국 측 배타적 경제 수역 EZ 안에 있는 8강구와 6-1 강구 일대입니다. 여기에서 바다 밑으로 1km 정도의 심해 가스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상량은 최대 140억 배럴, 가스 75%, 석유 25%로 3대1 비율입니다. 이 지역은 신생대 3기층으로 유기물과 바다 생물이 널리 분포해 오래전부터 천연가스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탐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지만 20% 정도 성공 확률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서 탐사 시추해볼 만한 이런 정도의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첫 시추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최소 5개 이상의 탐사 시추를 통해 실제 부전 여부부터 부전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부전 여부가 확인되면 경제성 검토를 거쳐 상업 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에서 10년, 성공한다면 상업적인 개발은 2035년 정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석유 가스 자원 개발 시도 자체는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 따른 과거와 미래 경제부 고정숙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 기자, 포항은 이미 몇 년 전이죠. 도시 한복판에서 천연가스가 분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기 불이 붙고 있어서 불의 정원이라는 말도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2017년에 포항시에서 철길 숲을 조성하면서 정원수로 쓸 지하수를 캐내다가 지하 한 200m 지점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게 천연가스로 판명이 난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채취를 해도 추정 매장량이 포항 시민이 한 열흘 정도 쓸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죠. 하지만 7년간 불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즉 매장량이 혹시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현재로서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전 탐사 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한국석유공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최초 석유 탐사는 1959년
국립지질조사소가 전남 해남 일대에서 시행했지만 실패했고요. 이때는 육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오늘의 포항이 등장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발표가 있기까지 이때 축적 자료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1966년부터 77년까지 탐사 작업, 즉 석유가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른바 유망구조라고 하는데 이곳을 찾는 일이 이루어졌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6년에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다가 사실은 아니었다.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또 2011년에 발표된 개봉된 영화 칠광구를 기억하실 텐데 이 내용과는 별개로 칠광구는 실제 석유 개발의 한 역사입니다. 1978년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했다가 일본이 돌연 경제성이 없다며 빠진 이후 공동개발이란 단서조약 등 여러 사유로 방치됐었습니다. 포항 영일만 인근이 계속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공 사례는 있었습니까? 네, 포항은 아닙니다만 인근에 성공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1998년에 울산 앞바다인데요. 이곳에서 동해 가스전이 발견돼서 2021년까지 천연가스가 생산됐었습니다.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된 건데 17년간 4,500만 배럴 정도, 순이익은 1조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스 고갈이 돼서 구멍을 막은 상태고요. 이번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이 성공을 한다면 동해가스전의 최대한 300배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산유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작업을 거쳐야 우리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발표는 유망구조 도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탐사 시추를 해서 실제 부존 여부와 그 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추정 매장량이라 실제로 석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발 성공률이 한 20% 정도라고 하는데 시추공을 5개를 뚫으면 1개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과거 정부 자료와 비교해봐도 성공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일단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길 정부 재정 지원과 석유공사, 해외 투자 수익금, 해외 투자 유치 등으로 비용을 대겠다고는 하는데 차후에 이제 규모를 계산해 볼 때 국회와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전 개발 사업은 아까 20%라고 말씀드렸듯이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섣부른 낙관은 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오늘 주가를 보면요. 석유가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로 마감되는 등 이른바 묻지마 투자라고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분하게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특검 정국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해서일까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규명하는 김정숙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과 결혼 전, 그러니까 사인일 때 이야기고,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 재직 때 사건이라며 두 특검은 다르다고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숙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에는 셀프 초청이고 혈세 관광이고 그리고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제기된 의혹은 외유성 인도 순방 관련 배임, 직권남용 의혹과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맞불이란 야당의 지적에는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인 때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기본적으로 김정숙 여사 특검은 대통령 부인으로 영부인으로 재직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처럼 수사가 먼저라며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특검을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자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은 정쟁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혜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작은 김정숙 특검법을 꺼내든 건 야권의 특검 공세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여론을 전환하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힘을 쏟아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을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려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 압박했다는 의혹 등 검찰 수사를 특검이 들여다보는 게 골자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에 이어 검찰 수사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는 조작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방탄용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돼 있으니 방탄이다. 그건 비약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논점 하나하나를 검증하셔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줄줄이 발의하며 특검을 내세운 민주당의 공세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내놓자 검찰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법치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을 곧 앞둔 시점에서 특검을 꺼낸 것에 대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이 검사실에서 술자리를 주선해 자신을 회유하고 전관 변호사를 연결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출정 일지, 영상 녹화실, 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의 진술로 허위라는 게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구형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 양형 기준, 유사 사건의 선고형 등 재반 양형 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검찰은 오는 7일 예정된 법원 선고 이후에도 진실이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당원권 강화를 앞세워 당헌 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의 적잖은 반발을 의식한 듯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한 건데, 하지만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헌 당규 개정을 앞두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선수별로 의원들과 식사하며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당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들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 투표율 20% 반영, 당 지도부의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관련 예외 조항 등을 두고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달라진 정당의 문화에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행 당규에 따라 전준희가 당헌 당규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개정 작업을 진두지휘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들인 것 같은데 여기 로비에 앉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왜 로비에서 합니까? 뭐 회의는 당마다 다 회의실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국회 사무처의 사무실 배정에 좀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국회 사무처는 본관 219호와 223호, 224호를 혁신당 사무실로 배정했는데 새 사무실 모두 화장실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은 원내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사무실이 분리 배치됐고 공간 또한 의석수에 비례했을 때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제가 농반 진반입니다만은 어떻게 두 방 모두 화장실 앞에 원내대표실, 당대표실을 의석수에 비례하는 평수가 좀 필요하고. 조국 혁신당은 국회 사무처가 사무 공간을 재배정하지 않으면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물어봤더니 배치 관련 건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재배정을 하려면 정당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활짝 웃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도중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정부 연구기관의 저출산 해법으로 나온 여학생 1년 조기 입학 방안을 듣고 나섰는데요. 예.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탁상 행정에 이은 탁상 연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도 진정한 대책인지 기가 막힌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도대체 뭐 연구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러지 말고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니, 여학생이 1년 조기 입학을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네, 바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이 보고서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는데요. 네. 이 연구원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라며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와닿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음 보죠. 이재명 대통령 병이요?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인데요.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노골적으로 탄핵 바람잡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대통령병에 걸려도 아주 단단히 걸린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협치가 아니라 반정부, 투쟁과 선동에만 몰두하는 이재명식 조직 보수 정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데요? 네, 바로 이재명 대표는 연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지난 주말 거리로 나가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 압박을 위한 장외 집회를 열기도 했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아니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야권의 탄핵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여당은 반발하면서 22대 국회 정국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혜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핵심 인물들의 통신 기록을 잇따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는데 통화 기록 보존 시한이 1년이라 다음 달이면 시한이 다 되죠.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직후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시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입니다. 이 기간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외압 여부를 밝힐 증거인 통화 기록은 보존기한 1년이 넘으면 사라집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이제 7월 달에 이제 동화 기록 시한이 이제 지나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놓치는 점이 없도록 동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최 해병 사건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나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사건 이첩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3차례에 걸쳐 18분 동안 통화한 기록 등이 최근 드러나면서 재소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생긴 상황이라며 윗선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최 해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과 회수 과정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곧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장관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우호 지분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SK그룹이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거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정계와 재계의 소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첫 공식 일정인 이 행사에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밝은 표정으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업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원님들과 경제인들이 함께 더 자주 소통하고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최고 경영진들이 참석한 긴급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SK그룹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정해진 게 없다고 수정한 만큼 경영권 다툼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룹의 성장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과 정경 유착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명시한 데 대한 그룹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권 자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분명히 있잖아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가운데 SK그룹과 노소영 관장 측의 여론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선박에 사용하는 해상유에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가짜 경유를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전국 25개 주유소에서 580억 원 상당이 팔려나갔는데 진짜 경유와 색깔이 같아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웁니다. 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한 남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권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이 사건은 가짜 경유를 유통한 혐의로 총책인 제조 전문가와 전북 지역 폭력 조직원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13개월 동안 선박에 사용하는 해상유에 화학물질을 섞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를 만들었습니다. 일당들이 만든 가짜 경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짜 경유와 색깔이 같다 보니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가짜 경유는 일당들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 25개 주유소에서 4,200만 리터, 시가 580억 원 상당이 팔려나갔습니다. 해상유는 대형 선박 선장들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입한 해상유는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적한 이후에 이동하면서 일정 장소에 모여서 화학약품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에서는 기준치의 32배에 달하는 318ppm의 황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등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29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도심 곳곳에 현금을 숨기는 영상을 SNS에 올리면 이를 가장 먼저 찾아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는 현대판 보물찾기 놀이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행운을 찾으며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안전사고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상금과 함께 환하게 웃는 표정의 스티커를 벽에 붙입니다. 해당 위치에 힌트가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리면 이를 본 누리꾼들이 상금을 찾아 나서는 현대판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명 캐치캐시 놀이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스티커만 붙여놓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 안에 돈을 숨겨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한 가로등에 스티커를 붙이는 영상을 SNS에 올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 5분 만에 젊은 연인이 스티커를 발견해 상금을 가져갔습니다. 그 뒤로도 30분 동안 6명이 더 찾아와 허탕을 쳤지만 혹시나 있을 행운을 찾는 과정은 즐겁습니다. 이게 일종의 보물찾기잖아요. 어릴 때 했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때의 그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나치게 외지거나 위험한 위치에 상금이 숨겨진 경우 범죄나 안전사고 가능성도 있어 성숙하게 놀이를 즐기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5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1억 1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금리 덕에 가만히 앉아서 이자 장사로 돈을 벌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동안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양영자 씨는 최근 가게 규모를 줄였습니다.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지만 가게 운영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1년 전보다 지금 줄은 거는 30% 이상 줄었지. 그냥 적자 아니면 됐다 생각하지 돈 번다는 생각은 못 해요. 고금리와 불경기 속에 5대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는 1년 새 37%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5대 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처음으로 1억 1천만 원을 돌파했는데 2022년보다 3%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무원은 6,600만 원,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5천만 원인 걸 감안해도 은행원들이 훨씬 많이 받는 겁니다. 평균 희망퇴직금도 3억 6천만 원을 넘겨 법정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6억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성과급 잔치라든가 이자에 대해서 인하를 하기가 힘들다면 4.150 기금을 꼼수로 휴먼 예금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은 모두 돈 벌고 있겠죠. 서민들은 다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몇몇 없고 그렇지. 은행들의 연봉잔치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생금융 출연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동안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가 안 돼 다른 의료기관이라도 취직이 불가능했죠.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정부가 내렸던 명령 철회를 고려한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의료 대란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월 초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대학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에 근거하여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넉 달이 다 되는 시점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병원의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이제 병원장님들께서 전공의들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복귀를 하도록 설득을 하고 복귀하지 않고 수련 의지가 없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가 되는데 전공의가 사직자로 정식 처리되면 병원이 다른 일반의를 채용해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돼 병원에서도 운영상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내일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시화되자 비대위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때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던 의사 국가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험 일정을 미루거나 수시로 치르는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정부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지어진 지 36년 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폭발이나 지진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버스 뒤쪽에 있는 건물이 옆으로 기울더니 10초도 안 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부서지면서 뿌연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도망갑니다. 튀르키예 제1의 도시 이스탄불에서 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사고를 수습했지만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2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이 중 1명은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불법 증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36년 전 3층으로 허가됐으나 1.5층 증축돼 사실상 5층 건물로 사용됐다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폭발이나 지진 등 건물이 무너질 만한 외부 요인도 없었습니다. 이에 당국은 곧바로 건물 소유주를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이스탄불시 당국은 300만 명이 거주하는 20만 채의 다른 건물들도 안전 진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북미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미국, 캐나다에서가 아니라 마초의 나라로 불리는 멕시코에서 이 두꺼운 유리 천장이 깨진 겁니다. 멕시코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함께 치렀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이 무려 60여 명이 살해되는 폭력 사태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멕시코에서 좌파 여권 후보인 셰인바움 전 멕시코시티 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지난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이후 200년 만에 멕시코에서 선출된 첫 여성 대통령입니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2000년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으로 정치권에 입성한 후 역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18년 멕시코시티 시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Agradezco también porque por primera vez en 200 años de la República me convertiré en la primera mujer presidenta de México. 멕시코는 대선을 비롯해 총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2만여 명의 공직자를 선출했는데 선거 과정은 유혈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시장 후보가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숨지고 괴한들이 투표함을 훔치는가 하면 투표소를 불태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후보자와 정치인은 최소 60명에 달합니다. 멕시코 전역에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마약 카르텔들이 이권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적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Violence, intimidation, and of course you heard about the killing of approximately 35, 36 candidates at various levels. 외신들은 범죄 근절을 공약했던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오히려 갱단이 세를 불렸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멕시코의 치안 문제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수감되면 대중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인 49%가 트럼프는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돈 유죄 판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수감되면 대중이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the public would stand it, I'm not sure the public would stand for it. I think it would be tough for the public to take. At a certain point there's a breaking point.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던 169의 폭동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캠프가 변호사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
벌써 대선 불복을 위한 소송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미국 여론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트럼프 유죄 판결의 50%는 옳다고 답했고 반면 49%는 올해 대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은 트럼프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The light of day a trial that would never have been brought against any other person aside from Donald Trump doesn't deserve the respect of anyone. 유죄 판결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1%,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 케네디 주니어는 10%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죠. 완화에 무게를 둔 듯한 민주당 움직임에 정부, 여당이 반갑게 화답했는데 정작 이 얘기를 끄집어낸 민주당은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갈팡질팡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종부세를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이나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나온 뒤 정치권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세제 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자 민주당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 이것은 이제 논의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혜병 특검과 민생지원금 이슈 등에 집중해야 하는데 논점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던진 종부세 개편 이슈에 막상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니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일부에서 반론이 나오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여당에 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야 모두 종부세 개편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 가능성도 시사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렇게 종부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이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대상자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승민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2,500세대 아파트입니다. 3년 전 집값 급등기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가격이 19억 원까지 뛰면서 집주인들은 재작년까지 종부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기는 분위기죠.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이 내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가시잖아요. 국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4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1% 감소했습니다. 결정세액 역시 2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공제 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와 도봉구, 양천구, 성동구 등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집값 등락폭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만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중산층이 보유하는 주거 필수재인 주택에 징벌적으로 과세했다는 비판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종부세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언제고 다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 부과 기준을 17억 원까지 대폭 상향할지, 다주택자의 중과를 완화할지, 아니면 종부세 자체를 폐지할지를 놓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엔 지출이 많았고 또 7월엔 휴가 때이니만큼 지출이 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낀 6월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걸어 잠그는 대표적인 쇼핑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란 말이 있죠. 유통업체들이 대대적인 할인 카드를 꺼내들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1위 이마트가 6월이 밝자마자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통에 6,000원이 넘어 금배추로 불리는 양배추를 농가 사전 계약을 통해 절반 이하 가격에 내놓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좀 양배추가 너무 비싸서 구입하지 못했다가 지금 와보니까 너무 저렴해서 싸매 먹으려고 사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요즘 식당에선 냉면 한 그릇이 10,000원을 훌쩍 넘는데요. 마트에선 4인분 가격이 5,000원이 채 안 됩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6월 비수기를 버티려는 이번 행사는 한 달 내내 이어집니다. 또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유통업계의 맏형인 롯데도 계열사를 동원해 할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LG와 삼성 등 유명 브랜드의 에어컨과 선풍기 등 계절 가전 가격을 최대 25%까지 낮췄습니다. 에어컨을 찾는 고객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이번에 저희가 역대급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고객님한테 혜택을 최대 드리고자 롯데마트 역시 최대와 파격을 내걸고 1등급 한우와 수박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 비수기로 꼽히는 6월, 도미노 물가 인상 속 움츠러든 소비 심리를 잡기 위해 유통업계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인구 5천만, 세계 5대 강국을 향한 MBN 555 기획 이어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는 외출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치매일수록 외출은 중요합니다. 사회활동을 하며 치매 진행을 늦출 수도 있고 삶의 만족도도 더 올라가거든요. 치매는 어디까지나 질병인 만큼 환자와 가족들이 더 당당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유진 씨와 이정임 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봅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막막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건 다른 치매 환자 돌봄 가족들이었습니다. 정보도 많이 얻고 와서 얘기도 듣고 경험 많이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위안도 얻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없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여기 오면서 이제 그게 싹 가라앉으니까.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낯설게 보는 시선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이렇게 좀 잘 못하시잖아요. 많이 흘리시고 막 하는 거를. 근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회가 치매에 대해 이해하면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해 알려주는 선생님인 기억친구 리더가 교육을 받는 현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보다 감정이 좀 더 오래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우선해서 이분을 잘 모실 수 있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교육받은 내용을 이웃에게 알려주며 치매 환자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있는 인식 개선이거든요. 조금씩은 좀 바꿔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선진국도 인식 개선과 환자의 활동을 독려하려고 치매 친화 마을 조성 같은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거나 좀 식사를 챙겨서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사회적으로 나의 무슨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인지적으로 더 자극이 된다고. 치매를 배우고 이해하는 이 작은 응원이 치매 환자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꽃 좋아하시고 꽃 보면은 막 한방 이렇게 웃으시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게 잠재했던 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의 봄과 파묘, 범주도시 4가 잇따라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았죠. 개봉을 앞둔 영화들의 면면도 화려한데 10분짜리 단돈 1,000원으로 보는 단편 영화도 극장에 걸립니다. 김문영 기자가 미리 왔습니다. 모든 사고는 배우 강동원은 청부살인을 사고사로 조작하는 흔치 않은 캐릭터 설계자로 변신했습니다. 컴퓨터는 사고를 유발시킨다. 아직도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영화 소재도 되게 신선한데 그 안에서 제가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도 그 인물의 변화하는 감정선을 되게 표현해보고 싶었고. 설계자가 개봉 첫 주 외화 퓨리오사의 1위 자리를 뺏고 빼앗기는 쟁탈을 한 가운데 독특한 SF 로맨스 한국 영화도 개봉을 앞뒀습니다.
사랑하는 죽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인공지능 보건 서비스를 다룬 영화인 원더랜드. 김태용 감독이 아내 탕예위와 만추 이후 13년 만에 감독과 배우로서 재회하고 수지와 연인 연기를 한 박보검은 작사를 도전했습니다. 관객분들이 나라면 어떨까? 과연 나는 그 AI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배우 하정우가 여객기 공중납치 실화를 실감나게 표현한 하이제킹. 이성민의 오싹한 오컬트 코미디 핸섬 가이즈까지 여름 성수기 전 극장가는 예열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피할 방법이 없어. 상영 시간 10여 분, 단돈 1,000원으로 보는 국내 최초 극장 개봉 단편 영화 밤낚시도 손석구 주연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다양성을 추구한 한국 영화들의 흥행 여부에 기대가 모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옐로스톤 엠블럭 컴퍼니가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NFT 디지털 아트 대전 시상식이 오늘 오전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600여 점이 넘는 응모작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뽑힌 대상 작품 1점과 금상 작품 6점이 시상식에서 상영됐습니다. 입상작 50점은 NFT로 만들어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등재돼 거래될 예정입니다. 6월에 접어들면서 날이 점점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5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기온은 더 올라서 낮 동안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지금도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맑겠고 남부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 내륙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가 16도로 출발하겠지만 낮 동안 대체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단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낮에도 22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